세상에는 바라던 것을 손에 쥐었는데 막상 그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싸워 얻어낸 법이 통과된 그날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뉴스에 가득했지요. 그런데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폐지를 외치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법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토록 환영받았으면 그리고 왜 지금 이 법을 가장 원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GM 공장 사태와 쿠팡 사태,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 이 법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흐름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잡한 법 이야기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왜 그토록 원했는가? 먼저 노란봉투법이 왜 생겨났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14년의 일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오랜 파업 끝에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공장을 멈추게 해서 발생한 손실을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갚으라는 것이었지요. 당시 한 시민이 이 소식을 듣고 노란 봉투에 얼마간의 돈을 넣어 노동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노동자들을 향한 거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이 법의 이름이 노란봉투법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래 직접 계약을 맺은 회사만 교섭 상대로 인정받던 것을 그 위에 원청 기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대기업을 직접 상대로 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로 살아온 분들에게 이 법은 정말 큰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실제로 일하는 큰 회사는 나 몰라라 하고 하청업체 뒤에 숨어버리는 구조 속에서 억울하게 당해온 시간이 너무나 길었으니까요. 이 법의 간절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의 한 물류 하청업체에서 15년 넘게 일해온 정혜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대형 물류회사의 로고가 적힌 작업복을 입고 그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대기업이 아니라 이름도 생소한 하청업체에서 나왔고 임금이 밀려도 안전장비가 부족해도 대기업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파업을 하려 해도 교섭 상대조차 정혜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분이 노란봉투법 통과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랜 세월의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큰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말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고요. 전국의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바라던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 법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 경우를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챕터 2 GM 사태, 대기업이 선택한 길.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크게 주목받은 사건이 GM 한국법인 사태였습니다. GM은 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도 수십 년 동안 공장을 운영하며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GM 한국 공장의 부품 공급을 담당하는 여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법을 근거로 GM 본사를 직접 교섭 상대로 지정하고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인 GM을 상대로 임금과 근무 조건을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GM 본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교섭 테이블에 앉는 대신 본사 차원에서 한국 생산 라인의 일부를 멕시코와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직접 교섭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면 한국에서의 생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천에서 GM 협력업체 부품 공장에 23년째 근무해온 이동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그분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드디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싶어 파업에 함께했습니다. 이제 GM을 상대로 제대로 된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시작된 지 6주째 되던 날 회사에서 공문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GM 본사가 해당 라인의 생산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 공장의 해당 부문은 6개월 안에 문을 닫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동철님이 일하던 공장에서만 340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습니다. 파업에 참여했던 동료들이 모여 앉아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나은 대우를 원했던 행동이 결국 공장 자체를 잃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례는 노란봉투법의 의도와 결과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넓혀주었지만 그 법이 적용되는 현실 속에서 기업은 다른 선택지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하기가 복잡해지면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면 그만인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 법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3 쿠팡 사태, 플랫폼 경제의 반격. GM 사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방향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쿠팡이었습니다. 쿠팡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택배와 새벽 배송으로 크게 성장한 회사입니다. 쿠팡의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 친구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쿠팡 본사를 직접 교섭 상대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이름이 다른 여러 용역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쿠팡의 지시와 시스템 아래서 일해왔기 때문에 원청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선택한 방향은 교섭이 아니었습니다. 쿠팡은 빠른 속도로 자동화 물류센터 도입을 가속화했습니다. 이미 준비해오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전국의 몇몇 주요 물류센터에서 인력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교섭 구조를 만드느니 사람 대신 기계를 늘리는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대형 쿠팡 물류센터에서 4년 넘게 일해온 박순자님의 이야기는 이 흐름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새벽 4시부터 물건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놓지 못했는데 노란봉투법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제는 쿠팡 본사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 활동을 시작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박순자님이 일하던 구역에 새로운 분류 로봇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대였지만 석 달 만에 그 구역의 야간 인력 40%가 줄었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분들 중에는 박순자님도 있었습니다. 더 나은 권리를 원했지만 결과는 일자리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낸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법이 사람을 보호하려 했지만 기업은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 흐름은 쿠팡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이 인건비와 교섭 비용을 높일수록 기업들은 자동화와 해외 이전이라는 두 가지 출구를 더 빠르게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오래전부터 경고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챕터 4 민주노총이 오열하며 폐지를 외친 이유. 이쯤 되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토록 원했던 법을 이제는 그 법을 원했던 사람들이 폐지해달라고 외치게 된 걸까요?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질 때 이 법을 가장 강하게 원했던 쪽은 대기업, 정규직보다는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신들도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이 시행되고 나서 현실을 보니 이 법이 가장 강하게 적용될수록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자동화를 택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일자리 자체를 잃어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원청 책임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까지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사고가 나면 그 현장을 발주한 건물주까지 교섭 당사자로 지목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 발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그 피해는 다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하던 최범수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10명 남짓한 직원을 두고 필요에 따라 외부 인력을 불러 일하는 방식으로 20년 넘게 업체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 이후 외부 인력 업체, 소속 노동자가 자신의 업체를 원청으로 지목해 임금 교섭을 요구해왔습니다. 법적으로 다투다 보니 소송 비용과 시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습니다. 결국 외부 인력을 쓰는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업체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인력업체 직원들도 일감을 잃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노동계 내부에서 조용히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이 대기업을 규제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직격하고 대기업은 그 틈을 이용해 자동화와 해외 이전을 앞당기는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입니다. 민주노총 내부의 현장 노조원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서서히 공론화되면서 조직 차원에서도 이 법의 수정이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환호하며 맞이했던 법이 현실의 벽 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챕터 5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자녀와 손주 세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태는 단순히 한 법의 성공이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가, 그리고 자동화와 해외 이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논란이 보여준 것은 노동자 보호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업이 한국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이 법망을 피해 해외로 나가거나 기계로 사람을 대체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는 한 노동보호법이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동시에 기업에게 모든 선택을 맡겨두는 것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노동 환경이 좋은 나라들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매우 정교하게 설계해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수십 년의 시행착오와 사회적 합의 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부산에서 38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강명수님은 이 상황을 매우 실감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퇴직 후 아들이 물류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노란봉투법 파장을 가까이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아들 회사도 원청 지위가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혹시 모를 소송 리스크 때문에 하청 거래처 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규모 협력업체 몇 곳이 큰 타격을 받았고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강명수님은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에서 복잡하게 작동하는지를 새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 보호의 범위를 넓히되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예외와 완충 장치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같은 잣대로 규율하면 피해는 오히려 약한 쪽에 집중됩니다. 둘째, 기업이 한국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과 함께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동화와 해외 이전이라는 선택지보다 한국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재훈련과 사회 안전망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화의 파도는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파도에 쓸려가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사회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지금 자녀와 손주를 걱정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가족, 미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뉴스에서 지나쳐도 좋을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오늘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법이 옳으니 그르니를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을 때 사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정론도 있고 보완론도 있고 폐지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어느 편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손주가 일하는 그 현장이 더 안전하고 공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 마음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제도로 이어지기를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